모든 남자의 내면에는 숫자로도 성취로도 지위로도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고 직업도 아니며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감도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 아무 노력 없이 웃을 수 있었고 단순한 것들에 감동받았으며 미래가 현재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 빛은 모든 남자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지켜내지는 못합니다. 어떤 관계들은 단순히 마음을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하는 일은 훨씬 조용하고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그 관계들은 날마다 하루하루 서서히 그 빛을 꺼뜨립니다. 결국 남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 본인이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했을 때 그 살아있던 부분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거나 거의 꺼져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런 관계에서 나올 때 과거의 자신의 그림자가 되어 나옵니다.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책임을 이행하고 공공장소에서 여전히 미소를 짓지만 본질적인 무언가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여전히 무언가를 느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허함입니다. 삶을 경험하지 않고 기능하는 것, 실제로 삶을 살지 않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는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여성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일반적인 커플 갈등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남성의 정체성의 부식성 효과를 가지는 매우 구체적인 행동들을 가진 특정 유형의 역학에 관한 것입니다. 그 피해는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작은 말들, 모해해 보이는 제스처들, 합리적으로 보이는 비판들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너무 미묘해서 남자는 보통 그것들을 정당화하고 자신이 느끼는 것을 최소화하며 자신이 과장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상처들 하나하나가 내면의 무언가를 꺼뜨려 갑니다. 웃음은 억지스러워지고 설렘은 사라지고 호기심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 남자는 내면에서 빛나기를 멈춥니다.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깨닫지 못한 채 그 지경에 이르는 것일까요? 모든 남자의 내면에는 큰 소리로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깊이 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나 미성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면의 아이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의 생명 에너지의 온천입니다. 그것은 경이로움, 창의성, 유희, 설렘의 능력을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프로젝트에 열정을 갖게 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하면서 시간 감각을 잃게 하며 그것이 잘 보이는지 여부를 계산하지 않고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아이는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표면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이고 인간적이며 실제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를 단단해지도록 느끼는 것을 침묵시키도록 자신의 가치를 오직 생산하는 것으로만 측정하도록 가르치기 전에 그가 누구였는지의 본질입니다. 그 부분 덕분에 남자는 상상하고 창조하고 꿈꾸며 내일이 좋은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 핵심은 매우 기본적인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이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수용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판단받지 않고 존재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가벼움, 유희, 감정적 휴식의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존재할 때 남자는 꽃피고 더 강하고 더 창의적이며 더 안정적이고 심지어 더 책임감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필요들이 체계적으로 거부될 때 시작됩니다. 모든 자발적인 표현이 조롱받을 때, 모든 열정이 유치한 것으로 볼 때, 모든 즐김의 시도가 시간 낭비로 취급받을 때, 서서히 그 내면의 아이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먼저 말하기를 멈추고, 그 다음 시도하기를 멈추고 나중에는 느끼기를 멈춥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느끼는 것이 아프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본질적인 무언가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많은 남자들이 그 과정을 성숙해지는 것으로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감정적 절단임에도 불구하고 파괴는 결코 폭력적이거나 명백한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많은 남자들이 제때 떠났을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은 훨씬 더 미묘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심지어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말들은 걱정, 조언, 소위 애정으로 포장되어 옵니다. 아무것도 분명히 모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는 거의 직관적으로 그에게 삶을 주는 것들, 즉 그의 취미, 친구들, 아이디어, 꿈들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것들을 최소화합니다. 부드러운 농담을 하고 그것들이 미성숙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시간 낭비라고 암시합니다. 그는 웃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려 하며 불편하다고 느끼면 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커플들이 서로에게 의견을 말한다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 후 비판들은 더 빈번해집니다. 더 이상 고립된 농담이 아니라 지속적인 말들이 됩니다. 그의 친구들은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고 그의 취미들은 아무데도 이르지 않으며 그의 꿈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 한 번의 대화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거의 인지하기 어려운 흘러내림이며 그의 열정을 서서히 침식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그 공격이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취미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즐기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나쁜 친구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의 판단력이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미성숙한지, 자신의 취향이 우스꽝스러운 것은 아닌지, 삶을 보는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을 방어하려고 할 때마다 불승인, 침묵 또는 조롱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는 매우 분명한 교훈을 배웁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응하고, 침묵하고, 줄이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작은 부분들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상실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비판이 자신감을 충분히 악화시키면 훨씬 더 파괴적인 도구가 나타납니다. 바로 굴욕입니다. 항상 직접적이거나 명백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종종 모해하거나 심지어 재미있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말들,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 웃음들, 정확히 가장 민감한 지점들을 건드리는 농담들, 그리고 그가 불편하다면 반응은 거의 자동적입니다. 그냥 농담이었잖아. 공개적 굴욕은 개인적으로 상처 줄 뿐만 아니라 노출시키기 때문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친밀한 세부사항들을 드러내고 실수를 과장하며 친구들, 가족들 또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불안감을 조롱합니다. 그는 수치심을 느끼지만 혼란도 느낍니다. 과장된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으며 농담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삼키고 미소를 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그녀는 그를 다른 남자들과 비교하는데 항상 불리하게 합니다. 누군가는 더 결단력이 있고 더 성공적이며 더 흥미롭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항상 그가 이미 스스로 예심하는 바로 그것을 겨냥합니다. 메시지는 천천히 새겨집니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고 모두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악한 것은 그가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그녀가 일어난 일을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 민감하다고, 스스로를 비웃을 줄 모른다고, 모든 것을 과장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굴욕은 게다가 그의 잘못인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변합니다.
그는 상처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상처받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그를 내면에서 위축시킵니다. 또 다른 조롱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모든 말을 재고 모든 제스처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자발성을 잃고 심지어 함께할 때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굴욕은 아무것도 교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를 작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며 그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의 승인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굴욕 후에 거의 불가피한 일이 일어납니다. 남자는 자기 자신을 믿기를 멈춥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리고 조용하지만 깊은 마모입니다.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의문시됩니다. 그가 표현하는 모든 의견이 수정됩니다. 그가 시도하는 모든 주도권이 의심이나 불승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서서히 그는 항상 틀린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결정을 정당화하며 이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보통 같습니다. 그녀는 그의 생각을 무효화하고 가장한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문제가 자기 자신이라고 비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이 갈등만 가져온다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그만합니다. 자신감은 끊임없는 불안으로 대체됩니다. 말하기 전에 망설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마비됩니다. 필요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들에도 허락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틀릴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던 메시지들을 정확히 반복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더 이상 틀린 결정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항상 실패한다고, 최소한의 수용이라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서 동기가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비판받을 때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모든 꿈이 조롱받을 때 꿈을 꾸어서 무엇 하겠습니까? 최종 결과는 처참합니다. 남자는 시도하기를 멈춥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이고 무관심하며 단절된 사람이 됩니다. 밖에서는 조용해 보입니다. 내면에서는 본질적인 무언가가 죽어 있습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아망의 부족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하는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확신당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자신감과 동기가 침식되면 많은 남자들이 이름을 붙일 줄 모르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열린 슬픔도 아니고 지속적인 고통도 아닙니다. 더 불안한 무언가입니다. 감정의 부재, 공허함입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느끼지 않고 강하게 화내지 않으며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고 그냥 존재합니다. 밖에서는 그가 더 나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며 더 이상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기만적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단절입니다. 느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어떤 감정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느끼기를 멈춥니다. 이 상태는 고전적인 우울증과 닮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여기에는 눈물이 없고 멍한 눈빛, 긴 침묵, 몸 안에만 현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동적으로 의무를 이행합니다. 일하고 응답하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것을 합니다. 기쁨이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분노도 꺼집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에 그를 흥분시켰던 것이 이제는 무관심하게 느껴집니다. 전에 그를 아프게 했던 것이 이제는 거의 건드리지 못합니다. 감정적 힘이 아닙니다. 마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허함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를 잃습니다. 발전은 만족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운동은 자부심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연결하기 위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대화는 피상적이 됩니다. 심지어 그의 몸도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누적된 긴장, 감정적 휴식의 부족이 대가를 치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많은 남자들이 이 상태를 정상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인의 삶이라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느끼기를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남자라는 것은 견디고 침묵하며 계속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공허함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경보 신호입니다. 해로운 현실을 견디기 위해 본질적인 무언가가 침묵당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래 머물수록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완전히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체념, 감정적 탈진의 층들 아래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관계는 더 이상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존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한 의존이 아닙니다. 정밀하게 구축된 것입니다. 그의 자신감, 자존감, 느끼는 능력을 악화시킨 후에 그녀는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검증의 온천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으니 그녀의 판단을 믿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지 않으니 승인의 작은 신호들을 필사적으로 구합니다. 그녀는 파괴하고 나서 부스러기를 제공합니다. 가끔의 칭찬, 예기치 않은 애정의 몸짓, 갈등 후의 평온의 순간. 그 순간들은 끊임없는 공허함과 대조되기 때문에 중독적이 됩니다. 그는 그것들을 기다리며 살도록 배우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양보하며, 더 많이 침묵합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그를 고립시킵니다. 서서히 그의 친구들은 나쁜 영향이 됩니다. 그의 가족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시되거나 신뢰를 잃습니다. 그가 의심할 때 그녀만이 가용한 목소리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녀를 바라봅니다. 현실은 한 사람으로 줄어들 때까지 좁아집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일어납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남습니다. 자신이 불충분하고 결함이 있으며 더 나은 것을 찾을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내면하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그녀의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처럼 들립니다. 의존은 심리적이고 깊으며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유대는 매우 구체적인 순환으로 강화됩니다. 그가 멋지다는 이상화의 순간들, 아무 가치도 없다는 평가절하의 순간들, 그리고 멀어지려 할 때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유혹의 단계. 그 대비가 너무 강해서 그의 뇌가 중독됩니다. 처음에 있었던 것의 기억을 쫓으며 설령 그 처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많은 이들이 부르는 것, 즉 고통을 통해 만들어진 감정적 중독입니다. 이 역학에서 벗어나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주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멀어지려는 모든 시도가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더 큰 공허함의 감각을 활성화합니다. 그녀는 변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취약함을 보이거나 일시적으로 잘못을 인정할 수 있지만 관계를 치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의존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을 빼앗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지 않는 한 남자는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을 방어하면서 계속 갇혀 있을 것입니다. 의존이 확립되면 패턴들이 더 명확해집니다. 역설적으로 내부에서는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논쟁이나 감정적 오해가 아닙니다. 나타나는 것은 반복적이고 냉정하며 계산된 행동 구조입니다. 그녀는 충동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관찰하고 시험하며
조정하고 무엇이 더 아프게 하고 언제 더 아프게 하는지 배웁니다. 중심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녀는 명백한 사실들을 부정하고 몇 분 전에 일어난 대화들을 제작성하며 그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까지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것은 가끔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전략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자신이 보고 듣는 것조차 믿기를 멈춥니다. 자신의 인식이 유효하지 않다면 그녀의 버전을 받아들이는 것만 남습니다. 이것에 역할 전도가 더해집니다. 그녀가 도발하고 압박하고 굴욕을 주며 그가 마침내 반응할 때 그 반응의 문제가 그 자신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됩니다. 그녀는 항상 오해받고 상처받으며 고통받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녀의 고통이 모든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의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공감의 완전한 부재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그가 지치고 혼란스러우며 감정적으로 파괴된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거나 더 나쁜 경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통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를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감정적 위기를 유발하며 그런 다음 그의 취약함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후회가 없고 계산만 있습니다. 순환은 정밀하게 반복됩니다. 그가 멋지다는 이상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평가절하, 그리고 멀어지려 할 때의 새로운 유혹. 이 부침이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뇌는 초기에 있었던 것을 회복하려는 희망에 중독됩니다. 설령 그 초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감정적 미성숙도 아니고 헌신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자기애적 특성이며 어떤 경우에는 명백히 사이코패스적입니다. 의식적인 조종, 지속적인 거짓말, 타인의 고통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상대방을 사람이 아닌 자원으로 보는 사람과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이 의사소통 오류나 자신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계속 믿는 한 항상 지도록 설계된 게임에 계속 갇혀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역학 안에 있은 후 남자는 더 이상 그녀가 직접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난은 그 안에 살아있습니다. 모든 갈등, 모든 긴장, 모든 불편한 침묵이 같은 자동적인 결론으로 끝납니다. 자신의 잘못임에 틀림없다는 것.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예고 없이 규칙을 바꾸며 합의를 어기고 그가 일관성을 요구할 때 그가 불안정하거나 통제적이거나 무감각하다고 비난합니다. 올바른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반응도 그가 문제라는 서사를 확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는 그 담론을 내면화합니다. 실패한 곳을 찾으며 자신이 하는 모든 말, 모든 제스처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더 인내심 있고 더 배려하며 더 강하고 더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표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를 지속적인 불안 상태에 유지하는 것이었음을 보지 못합니다. 죄책감은 감옥이 됩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들, 의도적으로 유발된 반응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것에 대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자책할수록 그것을 고치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자신을 파괴하는 바로 그 시스템을 먹여 살립니다. 이 자기 비난은 처참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대를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방해하며 떠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면 떠나는 것은 포기하고 실패하며 굴복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갇혀 있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강요당한 거짓된 책임감 때문에. 이 패턴을 깨는 것은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갈등이 공유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피해가 상호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통제하고 다른 사람이 생존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믿음을 계속하는 한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을 계속 방어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관계의 후유증은 논쟁이 끝났을 때, 심지어 관계가 끝났을 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으로 서서히 침투합니다. 남자는 계속 기능하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이행하지만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전에 그를 움직이던 야망이 꺼졌습니다. 노력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성공이 더 이상 만족감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두각을 나타내서 무엇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진정으로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많은 남자들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직업적으로 정체됩니다. 전에는 아이디어, 주도권, 창의성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합니다.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던 불꽃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열정 없이는 탁월함이 불가능해집니다. 일은 일상으로 변하고 일상은 매일의 마취의 한 형태가 됩니다. 건강도 높은 대가를 치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수면, 식욕, 몸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피로가 만성이 됩니다. 운동이 의미를 잃습니다. 훈련할 때도 자부심이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몸은 계속 움직이지만 마음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들이 악화됩니다. 친구들과의 연결이 피상적이 됩니다. 더 깊어지기 위한 감정적 에너지가 없습니다.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자녀가 있다면 피해는 더욱 깊습니다.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현재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놀이, 웃음, 진정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남자가 내면이 공허할 때 원한다 해도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고립이 강화됩니다. 그가 연결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연결하는 것이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자신의 일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낭만적 관계들은 설렘을 나타내지 않고 위협을 나타냅니다. 다시 연결되는 생각이 희망이 아닌 두려움을 일깨웁니다. 밖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안에서는 끊임없는 생존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결과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붕괴가 아니라 삶 자체의 느리고 깊은 침식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불완전한 존재가 더 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많은 남자들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고칠 수 있다면 어떨까? 조금 더 노력한다면 어떨까? 그 생각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권하에서 나옵니다. 오랫동안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실패하면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배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며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통제와 타인의 파괴 위에 정체성이 지탱되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사소통의 문제도 호환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내나 희생의 부족도 아닙니다.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굴복시킬 필요가 있는 심리적 구조입니다. 어떤 양의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공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남자가 경계를 설정하려 할 때 반응은 보통 즉각적입니다. 그녀가 통제를 강화합니다. 갑자기 달콤해지거나 변화를 약속하거나 일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두려움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위협, 극단적인 희생양 만들기, 비난, 감정적 조종, 모든 것이 같은 목표를 가집니다. 그가 떠나지 못하게 막는 것, 관계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의 행위입니다.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 감정적 악화가 자기 파괴적 생각으로 이어지지만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나머지, 느끼는 능력, 미래의 삶을 구애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은 내면에서의 느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최소한의 접촉조차도 상처를 다시 럽니다. 모든 대화는 다시 조종하고 죄책감을 다시 활성화하며 애심을 심기 위한 기회입니다. 끊는 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방어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충분하다면 모든 것이 고쳐질 수 있다는 환상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결을 추구하지 않고 지배를 추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떠나는 것이 내면에서 계속 살아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만 진정한 회복의 길이 시작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즉시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공허함, 혼란, 고통입니다. 남자는 한 사람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 버전, 상상했던 미래, 수년간의 감정적 삶을 잃었습니다. 거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깊은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호하게 버틴다면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작은 순간들, 예기치 않은 웃음, 안무의 승인에도 의존하지 않는 고요함의 순간, 두려움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여전히 연약한 감각, 그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던 빛입니다. 한 번에 돌아오지 않지만 돌아옵니다. 회복은 기초부터 자신을 재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인식을 다시 믿고 조롱받기 전에 어떤 것들이 기쁨을 주었는지 기억하는 것, 버려진 관심사들을 회복하는 것, 그것들이 생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진정성의 모든 몸짓은 침묵당한 내면의 아이를 되살리는 방식입니다. 또한 상처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떤 상처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순수함은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다른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명확함. 남자는 조중을 알아보고 경계를 보호하며 자신의 가치를 협상하지 않는 것을 배웁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파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남자들이 이 경험을 목적으로 변환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이들을 돕고 침묵을 깨뜨립니다. 희생 의식에서가 아니라 의식에서. 이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예방입니다. 이제 질문이 열립니다. 독성 관계가 당신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당신 자신의 어떤 부분이 죽었다고 느꼈습니까? 그리고 빠져나왔을 때 무엇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까?